부비오 화산 폭발, 당시 화산재에 묻혔던 고대 두루마리들이 2000년 만에 인공지능 덕분에 해독되고 있다. 인공지능이 부비오 화산 폭발로 헤르쿨라늄이 파괴되었을 때 화산재에 묻혀 거의 2000년 동안 봉인되어 있던 두루마리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단순한 잉크 기록이 아니었습니다. 고대의 목소리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고 그 내용은 역사가들이 믿어왔던 모든 것을 뒤흔들었습니다. 당신은 파피루스의 다른 부분에 있어야 할 글을 읽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겹겹이 붙은 층들이 거의 눈에 띄지 않게 드러나면서 철학적 논증, 알려지지 않은 인물들, 그리고 어쩌면 필라데무스 자신의 글까지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두루마리만이 유일한 비밀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헤르쿨라늄 두루마리 2023년 3월 15일 넷 프레리드먼, 데니얼 그로스, 브렌트 실스는 헤르쿨라늄에서 발견된 탄화된 두루마리 안에 봉인된 텍스트를 물리적으로 열지 않고 해독하는 전례 없는 도전을 목표로 하는 부비우스 챌린지를 시작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연구자, 기술 전문가, 역사가들을 하나의 목표, 즉 약 2000년 동안 숨겨져 있던 글자를 복원하는 데 집중시켰습니다. 두루마리를 펼치려고 하면 산산조각이 나버립니다. 물론 물리적으로는 두루마리 자체가 멀쩡하게 남아있죠. 이 파피루스 두루마리에 얽힌 이야기는 1752년 우물을 파던 인부들이 로마 해변가의 한 빌라에서 이상하고 부서지기 쉬운 물체를 발견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빌라는 훗날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장인인 루키우스 칼페르니우스 피소 카세누스의 저택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물체들은 고대 세계에서 유일하게 완전한 형태로 현존하는 도서관인 파피루스 빌라에서 나온 파피루스 두루마리였습니다. 부비오산이 헤르쿨라늄을 파괴했을 때 섭씨 500도에 육박하는 초고온의 가스와 화산재가 도시를 휩쓸고 지나갔지만 두루마리는 타버리지 않고 탄화되었습니다. 각각의 두루마리는 부서지기 쉬운 숯덩어리로 변했습니다. 사람들은 떠났고 문화는 사라졌고 장소들도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마치 타임캡슐처럼 이 파피루스에는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당시 사용되었던 잉크는 그을음이나 램프 블랙으로 만든 탄소 기반 잉크였는데 이 때문에 특이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엑스레이 촬영을 해보면 잉크와 파피루스가 동일해 보여 글씨가 사실상 보이지 않게 된 것입니다. 현대시 T스캔 기술로 촘촘하게 접힌 내부 구조가 드러나고 두루마리를 디지털 방식으로 펼칠 수 있게 되었지만 표면은 여전히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수세기 동안 내용을 읽을 수 없었습니다. 이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켄터키 대학교의 컴퓨터 과학자 브렌트 실스와 그의 연구팀이 20년 넘게 연구에 매진했습니다. 실스는 깨지기 쉬운 여러 겹의 물체 속에 숨겨진 텍스트를 비침습적인 방법으로 해독하는 기술을 개척했습니다. 2015년 그의 연구팀은 CT 스캔 이미지를 원본 물체를 손상시키지 않고 디지털 방식으로 펼칠 수 있는 3차원 모델로 변환하는 가상 펼침 기술을 시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기술은 엔게디 두루마리를 통해 그 잠재력을 입증했는데 이 두루마리는 사하의 두루마리 이후 발견된 가장 오래된 히브리어 성경 두루마리로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헤르쿨라늄 두루마리는 훨씬 더 큰 어려움을 안겨주었다. 이전 발견들과 달리 잉크와 파피루스 모두 탄소 기반이었기 때문에 실제로 스캔 이미지에서 잉크를 복원할 수 있다는 사실을 구분하기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아주 미묘한 패턴이라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실스 연구팀은 2019년 미국 인문학 기금 NEH로부터 50만 달러의 지원금을 받아 3차원 스캔 이미지에서 희미한 잉크 흔적을 감지할 수 있는 초기 머신러닝 기법을 개발했습니다. 추가 자금 지원을 통해 헤르쿨라늄 두루마리를 포함한 문화유산 보존 분야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전념하는 전문 영상 연구소인 에듀스 랩이 설립되었습니다. 이러한 기반 위에 부비우스 챌린지는 옥스퍼드 인근의 다이아몬드 라이트 소스 입자 가속기를 사용하여 새로 스캔한 두루마리 데이터를 프랑스에 공개했습니다. 이 초고해상도 스캔 데이터는 다양한 기부자들이 제공한
100만 달러 이상의 상금과 함께 공개되었습니다. 그 직후 수세기 동안 해결되지 않았던 문제에 도전하고자 하는 학생, 엔지니어, 역사가, 연구자들을 한데 모으는 글로벌 커뮤니티가 형성되었습니다. 그리고 1년도채 지나지 않은 2023년 12월, 마침내 그 노력이 결실을 맺었습니다. 약 275년 만에 완전히 봉인된 헤르쿨라니움 두루마리의 내용이 마침내 해독되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어와 라틴어로 쓰인 최소 1,800개의 고대 두루마리가 보관된 도서관을 발견했습니다. 70만 달러의 달상은 유세프 노더, 루크 파레리터, 줄리안 슐리거 팀에게 돌아갔습니다. 이 팀은 여러 인공지능 모델을 사용하여 결과를 검증했습니다. 21세 미국인을 포함한 3명의 학생이 최적의 해결책을 찾아냈고 이것이 그 결과입니다. 이들은 파피루스에 나타나는 무작위적인 변형이 아닌 실제 잉크 패턴을 정확하게 감지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다양한 접근 방식을 교차 검증하고 시스템을 반복적으로 테스트한 결과 스캔 이미지에서 고대 잉크와 배경 노이즈를 구분하는데 85% 이상의 정확도를 달성했습니다. 이는 대부분의 주최 측이 엄격한 기준을 충족할 가능성이 30% 미만이라고 예상했던 것과 비교하면 훨씬 뛰어난 결과였습니다. 그들의 작업으로 11개의 추가열이 발견되었고 총 2,000자 이상의 읽을 수 있는 문자가 확보되었습니다. 잉크 감지 기능 외에도 그들이 제출한 자료는 현재까지 가장 진보된 자동 분할 시스템을 선보였습니다. 율리안 슐리거가 개발한 트마토 아나클레테르라는 도구는 여러 두루마리에서 발췌한 대형 파피루스 조각들을 조합하여 익숙한 영역에서는 기존에 알려진 텍스트를 확인하고 가장 바깥쪽 층을 포함한 다른 곳에서는 완전히 새로운 문자를 발견했습니다. 현재까지 첫 번째 두루마리의 약 5% 정도가 디지털 방식으로 해독되어 읽혔습니다. 문서학자들은 드러난 모든 단락에 대한 예비 필사 작업을 완료하여 이 텍스트가 알려진 어떤 작품의 사본도 아님을 확인했습니다. 이 텍스트에는 고대에서 이전에 볼 수 없었던 내용이 담겨 있으며 현재 본격적인 학술 연구가 진행 중입니다. 해독된 구절에 따르면 이 두루마리는 에피쿠로스 철학에서 쾌락을 최고의 선으로 탐구합니다. 저자는 음식과 같은 재화의 가용성이 그것이 제공하는 쾌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 결핍이 풍요보다 진정으로 더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는 또한 사람들이 희귀한 것보다 풍부한 것을 포기하는데 더 적극적인지 여부도 고려한다. 이러한 표현은 복원된 원문의 끝부분 이후에도 논의가 계속됨을 시사한다. 초반부에는 크세노판티스라는 인물이 언급되는데 그는 에피쿠로스 철학자 필라데무스가 다른 곳에서 언급한 음악가와 동일 인물일 가능성이 있으며 빌라에 거주하는 사상가 역할을 했다고 여겨진다. 말미의 저자는 반대 견해들을 날카롭게 비판하며 그들이 쾌락에 대한 의미 있는 이해를 제시하지 못한다고 비난한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자료를 검토한 결과 저자가 에피쿠로스의 제자이자 베르길리우스와 같은 인물들과 교류가 있었던 파데무스 본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몇 가지 의문점이 남아있지만 인공지능 기반 잉크 감지 기술의 지속적인 발전으로 많은 불확실성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두루마리를 되찾는 것이 왜 중요한지 이해하려면 두루마리가 묻힌 날인 서기 79년 8월 24일 부비오산의 분노가 일어났던 날로 돌아가야 합니다. 서기 79년 8월 24일 번화한 해안도시 헤르쿨라니움에서는 여느 때와 다름없는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그해 이 고대 로마 도시는 부비오산의 폭발로 화산재에 묻혔습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집이 활화산 바로 옆에 위험할 정도로 가까이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일상생활을 이어갔다. 그들에게 부비오산은 그저 산일 뿐 시한폭탄으로 여겨지지 않았다. 17년 전 강력한 지진이 이 지역을 뒤흔들었지만 그것을 경고로 받아들인 사람은 거의 없었다. 지진은 재앙의 징조라기보다는 일상적인 현상이거나 포세이돈 신의 징벌 혹은 신의 계시 정도로 여겨졌다. 마그마가 위로 솟아오르면서 땅에 균열이 생기고 뜨거운 증기가 새어나왔다. 이러한 미묘한 징후들은
지하 깊은 곳의 압력이 계속해서 증가하는 동안 알아차리지 못했다. 오후 1시경 부비오산이 갑작스럽고 맹렬한 기세로 폭발했습니다. 거대한 화산재와 가스 기둥이 하늘로 치솟아 인근 폼페이 사람들은 그 너머를 볼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순식간에 수백만 톤의 화산 물질이 솟구쳐 올라 지상 10m 가까이 치솟았습니다. 바람은 이 치명적인 화산자의 구름의 일부를 폼페이 쪽으로 실어 날랐고, 헤르쿨라니움 주민들은 화산 폭발이 더욱 격렬해지면서 폼페이와 헤르쿨라니움이 화산자의 더미에 묻히는 것을 점점 더 큰 공포 속에서 지켜보았습니다. 곧이어 가볍고 다공성인 화산재가 비처럼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재와 잔해가 거리와 지붕 위에 쌓이면서 공포가 확산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대피했고, 어떤 사람들은 화산 폭발이 멈추기를 바라며 집 안에 머물렀습니다. 그날 저녁 5시경 화산재의 무게가 견딜 수 없을 정도로 무거워지면서 지역 곳곳에서 지붕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자정 직후 분화는 가장 치명적인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높이 솟은 화산자의 구름이 안쪽으로 붕괴되면서 지질학자들이 화산쇠 선류라고 부르는 초고온가스, 화산재, 그리고 미세하게 부서진 암석으로 이루어진 눈사태가 시속 100km가 넘는 속도로 산비탈을 따라 쏟아져 내렸습니다. 내부 온도는 섭씨 400도를 넘어섰고, 이는 사람의 살을 순식간에 증발시킬 만큼 뜨거운 온도였다. 헤르쿨라니움은 반응할 시간조차 없었다. 마을은 순식간에 휩쓸려 버렸다. 건물과 거리, 그리고 사람들은 뜨거운 화산재의 파도에 묻혔습니다. 그 후 몇 시간 동안 추가적인 화산재가 밀려들어와 잔해를 겹겹이 쌓았습니다. 새벽이 되자 비교적 차가운 화산재가 폼페이에 도달했습니다. 하지만 헤르쿨라니움은 이미 사라져 버렸습니다. 70피트에서 80피트. 두께의 화산재 아래에 묻혔는데 어떤 곳은 4층짜리 건물을 덮을 만큼 깊었습니다. 수세기 동안 헤르쿨라니움 주민 대부분은 최악의 사태가 닥치기 전에 탈출하였다고 여겨졌습니다. 발견된 유골은 극소수에 불과했기에 학자들은 마을이 시간이 흐르면서 거의 비어버렸다고 추정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믿음은 약 20년 전에 무너졌습니다. 고고학자들이 고대 해안선을 발굴하면서 충격적인 발견을 하게 되었고, 그 이후로 발굴팀은 지난 200년 동안 간헐적으로 용암을 제거해왔습니다. 돌로 지어진 여러 개의 배 창고 안에서 수십 구의 시신이 빽빽하게 모여 발견되었는데 마치 마지막 순간이 얼어붙은 듯 다 됐다. 이들은 구조를 바라며 바다를 향해 도망쳤지만 탈출 바로 직전에 포위당하고 말았다. 생물인류학자 피에르 파오 페트로니 박사는 유해를 연구하여 사망 당시 극심한 열에 노출되었음을 분명히 확인했습니다. 근육이 순식간에 수축하여 손과 발이 꽉 쥐어진 상태였습니다. 헤르쿨라니움은 마치 호박 속 화석처럼 모든 것이 시간 속에 멈춰 있는 듯 보존되었습니다. 갑작스러운 고온 노출로 인한 반응으로 희생자들은 초고온의 화산재에 거의 즉시 휩쓸렸습니다. 온도가 약 400도에서 500도까지에 달하는 이 화산재에는 순식간에 대피소를 덮쳤습니다. 죽음은 순식간에 찾아왔고 도망치거나 반응할 기회조차 없었습니다. 이 사건의 격렬함에도 불구하고 유해는 놀라울 정도로 선명하게 보존되었습니다. 희생자들을 덮었던 화산재는 굳어져 보호막을 형성했고, 이로 인해 뼈와 자세가 거의 2000년 동안 보존되었습니다. 가장 감동적인 발견 중 하나는 태아를 보호하듯 웅크린 채 발견된 여성의 유골이었는데, 화산 폭발 당시 그녀는 임신 7개월이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지금까지 고고학자들은 약 300구의 유골을 발굴했으며 훨씬 더 많은 유골이 아직 매장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대부분의 유골은 갑작스러운 죽음과 탈출 실패라는 공통된 이야기를 전하지만, 한 유해는 훗날 기존의 가정을 뒤집고 헤르쿨라니움의 마지막 순간에 대해 연구자들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을 재정립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헤르쿨라니움의 영웅. 역사가 아드리앙 머독에게 헤르쿨라니움 희생자 중 한 인물은 마을의 마지막 순간을 엿볼 수 있는
드문 창을 제공합니다. 해변에 엎드린 채 발견된 이 남성은 표본 E26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성인 남성으로 검게 변색된 미라화된 피부 조각들과 함께 거의 모든 골격이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의 두피에서도 연구원들은 보존된 조직의 흔적을 발견했는데, 이는 그가 사망 당시 겪었던 엄청난 고온을 여실히 보여주는 증거였다. 그 고온으로 인해 그의 피부는 물론 근육까지 녹아내렸을 것이다. 현대 법의학자이자 재난 법의학 전문가인 리처드 셰퍼드 박사는 시신을 조사한 결과 남성의 자세가 몸부림쳤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습니다. 엎드린 자세는 단순한 쓰러짐이 아니었으며 왼손은 마치 마지막 순간에 안전한 곳을 향해 손을 뻗으려는 듯 땅을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왼손을 자세히 보면 단순히 땅에 엎드려 있는 것이 아니라 땅을 파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해골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순간을 포착하고 있으며 화산 폭발의 위력과 필사적인 생존 시도를 동시에 보여줍니다. 조사관들은 그와 함께 발견된 물건들도 조사했습니다. 검과 단검, 은제벨트, 금화와 은화가 가득 담긴 가죽 주머니는 그가 평범한 민간인이 아니었음을 시사합니다. 검은 그가 군인이었음을 나타내며 부비우스 화산 폭발 당시 현역 군인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척추에서는 초기 관절염의 흔적이 발견되어 그의 나이는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으로 추정됩니다. 앞니는 빠져 있었습니다. 시신을 발견했을 당시 그 남성의 앞니가 빠져 있었다는 것이 주요 특징이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던 동전은 로마 병사의 약 2년치 급여에 해당하는 가치였다. 헤르쿨라니움 희생자들을 연구한 피에르 파울로 파트로니는 이 병사가 다른 희생자들과 떨어져 있기로 한 이유가 여전히 설명되지 않았다고 지적한다. 다른 이들이 피난처를 찾았던 바데 보관소에서 멀리 떨어진 탁 트인 해변에 그가 서 있었다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그가 군사적 임무를 수행 중이었는지, 무언가를 경비하고 있었는지, 아니면 다른 이유로 밖에 머물렀는지는 물리적 증거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폭발이 일어났을 때 극심한 열이 순식간에 작용하여 피부를 태우고 근육을 격렬하게 수축시켰습니다. 2000년 후 고고학자들은 그가 군복을 입은 채 해안가에 홀로 남겨진 동전들을 발견했습니다. 그 동전들이 그의 소유였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서 모은 것인지는 아마 영원히 알 수 없을 것입니다. 그의 죽음은 또 다른 미스터리를 남깁니다. 화산 폭발 이후에는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로마 세계는 이 재앙에 어떻게 대응했을까요? 답은 예상보다 훨씬 더 기묘합니다. 그들은 헤르쿨라니움의 존재 자체를 잊으려고 애썼습니다. 헤르쿨라니움의 불가사의한 실종, 폼페이의 운명이 전 세계에 알려지는 동안 헤르쿨라니움은 조용히 기억 속에서 사라졌다. 사람들은 의도적으로 그 도시에 대해 이야기하기를 꺼렸고 중세시대에 이르러서는 거의 신화적인 도시로 여겨지게 되었다. 18세기에 이르러서는 헤르쿨라니움은 아틀란티스와 같은 전설 속의 도시처럼 잊혀진 도시로 회자되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사람들은 그 도시와 그곳 사람들을 묻어버린 흙더미 위에 자신들의 마을을 건설했지만 발밑에 무엇이 있는지는 알지 못했다. 이 침묵은 마침내 17세기 초 한 농부가 우물을 파다가 우연히 땅속에 묻힌 마을을 발견하면서 깨졌습니다. 이 발견 소식은 남부 이탈리아의 부르봉 왕가에 빠르게 전해졌습니다. 나폴리 왕은 궁궐을 장식할 귀중한 유물을 찾기 위해 단단하게 굳은 화산암을 뚫고 터널을 파도록 작업자들을 명령했습니다. 작업은 극도로 위험했습니다. 작업자들은 무너지는 터널, 유독가스, 비좁은 지하 통로의 위험한 환경에 직면해야 했습니다. 부르봉 왕가는 작업자의 안전보다 보물을 찾는 것을 우선시했고 이로 인해 초기 발굴 작업은 원시적이고 위험천만한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부르봉 왕조 시대의 발굴자들은 앞으로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제대로 알지 못한 채 벽과 천장을 뚫고 나아갔고 종종 단단한 암석만 발견하곤 했습니다.
두려움과 피로에 지친 그들은 자주 굴착 작업을 포기했습니다. 매장된 도시의 가장자리에 도달했다고 확신한 그들은 1738년 스페인의 카를로스 3세의 후원 아래 대규모 발굴을 재개했습니다. 당시 카를로스 3세는 인근 포르티치에 왕궁 건설을 막 시작한 참이었습니다. 그는 군사기술자 조반니 안토니오 메다드라노와 스페인 장교 로아킨 데 알루비에르에게 발굴 작업을 맡겼고, 이는 헤르쿨라니움을 발굴하기 위한 최초의 대규모 조직적인 노력이었습니다. 그들의 발굴 작업은 레안티키타 덜라노라는 책의 출판으로 이어졌고, 이 책은 매장된 도시의 이미지를 유럽 전역에 알렸습니다. 이 책들은 유럽의 취향에 큰 영향을 미쳤고 신고전주의의 부흥을 촉진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18세기 후반에는 헤르쿨라니움에서 영감을 받은 디자인이 벽화, 삼각대 테이블, 향로, 심지어 찻잔과 같은 유행하는 물건들에 등장했습니다. 땅속에 오랫동안 묻혀있던 로마 양식이 이제 이탈리아를 넘어 멀리 떨어진 곳의 주택과 궁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화적 영향에도 불구하고 발굴 작업은 1762년에 다시 중단되었습니다. 학자 요한 유아킴 빈켈만은 이 작업을 신중한 연구가 아닌 부주의한 보물찾기라고 비난했습니다. 동시에 관심은 인근 폼페이로 옮겨갔는데, 폼페이는 헤르쿨라니움이 약 20m 두께의 화산자의 아래에 묻혀있는 것과 달리 약 4m 두께의 화산자의 아래에만 묻혀있어 발굴이 훨씬 용이했기 때문입니다. 헤르쿨라니움에 대한 관심은 19세기에 다시 살아났습니다. 1828년에서 1837년 사이 프랑수와 1세는 새로운 토지 매입을 명령하고 발굴 작업을 장려했습니다. 1861년 이탈리아 왕국이 수립된 후에도 이러한 토지 매입은 계속되었고, 고고학자들은 유적지를 동쪽으로 확장할 수 있었습니다. 1875년경에는 발굴 작업이 상당히 진전되어 수세기 동안 방치되었던 헤르쿨라니움이 서서히 역사 속으로 복원되었습니다. 수십 년간의 터널 굴착과 발굴 작업에도 불구하고 고대 도시의 극히 일부만이 드러났습니다. 앤드류 월리스 하드릴과 현대 발굴팀은 초기 발굴자들이 도달하지 못한 도서관이나 추가 목욕탕 단지 등 대규모 공공 건물이 지하에 묻혀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매몰된 공간에는 고대 도시의 일상생활에 대한 중요한 단서가 담겨 있을 수 있습니다. 최근 발굴된 한 터널에서 앤드류는 화산 폭발과 초기 발굴 작업으로 인한 복합적인 피해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한때 똑바로 서 있던 기둥들은 이제 산산조각이 나 있고, 화산 폭발의 위력으로 기둥 꼭대기와 밑부분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이 기둥들은 로마의 주요 공공 건물인 바실리카에 속해 있으며, 이곳에서는 관리들이 회의를 하고 법적 분쟁을 해결했습니다. 부르반 시대에 제작된 상세한 지도를 활용하여 전문가들은 바실리카의 원래 배치와 규모를 추정할 수 있습니다. 비록 대부분의 예술 작품은 오래전에 반출되었지만 프레스코와 조각과 흩어진 유물들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초기 발굴자들은 가치 있다고 여겨지는 것은 무엇이든 가져가고 나머지는 남겨두었습니다. 부르반 발굴은 놀라운 로마 예술 작품들을 세상에 드러냈지만 도시와 그 주민들의 더 큰 역사적 맥락은 간과했습니다. 현대적 관점에서 보면 그들의 작업은 고고학이라기보다는 약탈에 가까웠으며 이해보다는 부와 명예에 의해 좌우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모든 것을 가져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인간 유해 외에 이 잊혀진 도시 안에는 무엇이 더 보존되어 있었을까요? 이들의 DNA 분석 결과 대부분이 여성이었고 단지 지역 주민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한때 번영했던 도시에서 충격적인 발견이 이루어졌습니다. 헤르쿨라니움에서 활동하는 고고학자들은 성당 근처에서 발견된 희귀한 채색 조각상, 머리를 포함하여 놀라운 발견들을 계속해서 해내고 있습니다. 모니카 카스탈디는 고대 로마 예술을 엿볼 수 있는 흔치 않은 이 섬세한 유물을 보호하고 연구하는 책임을 맡고 있습니다. 유물 발견 소식을 접한 그녀는 즉시 팀원들에게 유물의 머리 부분을
비닐봉지에 넣어서 습기를 유지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얇은 물감층이 너무 빨리 마르면 손실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신속한 대응 덕분에 채색된 표면은 보존되어 좀처럼 보기 드문 섬세한 디테일을 드러낼 수 있었습니다. 눈 주변의 색이 특히 선명하여 고대 조각에서는 보기 드문, 마치 거짓말을 하는 듯한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전문가들은 이 머리가 로마 신화에 등장하는 아마존 여전사를 묘사한 것으로 추정하며 아마도 한때 성당 내부의 여러 조각상 중 하나였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헤르쿨라니움은 유기물이 매우 잘 보존되었다는 점에서 폼페이와 차별화됩니다. 목조 구조물, 음식, 직물, 심지어 건물의 위층까지 남아있어 로마인들의 일상생활을 더욱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특히 이 유적지를 특별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일상생활에 필요한 가정용품들이 고스란히 보존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목재는 보통 불에 타거나 물에 잠기거나 완전히 건조되었을 때만 보존되기 때문에 목재가 이렇게 잘 보존된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헤르쿨라니움에서는 강렬한 열분해로 인해 목재가 탄화되어 형태가 그대로 유지되었고 계단, 천장, 선반, 가구 등이 놀라울 정도로 선명하게 보존되었습니다. 가장 섬세한 유물 중 일부는 아직 일반에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한 방에서는 고고학자들이 탄화된 가구들을 발견했는데 그 중에는 우아한 나무 틀이 있는 침대도 있었습니다. 건물 이름의 유래가 된 탄화된 나무 칸막이가 바로 눈에 띕니다. 열기의 나무는 탄소로 변했지만 조각된 모든 디테일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드물게는 탄화되지 않은 나무도 남아 있는데 예를 들어 덜 강렬한 열에 노출되었기 때문에 온전하게 남아있는 찬장문이 있습니다. 나무만이 견뎌낸 유기물은 아니었습니다. 고고학자들은 낚시에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대나무 바구니와 함께 얇게 썰어 도장이 찍힌 로마시대 빵 한 덩이를 발굴했습니다. 빵에는 여전히 AVM이라는 글자가 남아있었는데 이는 제빵사들이 고객에게 정확한 주문을 전달하기 위해 빵에 표시를 했음을 보여줍니다. 이 도장의 정확한 의미에 대해서는 학자들 사이에서 논쟁이 있습니다. 그것들은 빵집 주인의 이름이나 꽃의 주인을 나타내는 표시였거나 품질 관리의 한 형태였을 수도 있습니다. 집 아래에는 고대 하수도 시스템이 있었는데 이곳은 쓰레기 투기장으로도 사용되었습니다. 마크 로빈슨 교수는 이 유물을 연구하여 깨진 토기와 음식물 잔해를 발견했는데 이를 통해 헤르쿨라니움 사람들이 어떻게 음식을 조리하고 먹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부엌은 종종 화장실 옆에 위치하여 음식물 쓰레기를 같은 하수구를 통해 쉽게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하수에는 광물로 변한 체리 씨앗, 사과 씨앗, 포도 씨앗, 복숭아 씨앗 등 도시 주민들의 마지막 식사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 시스템을 통해 흐르는 물은 고도로 발달된 로마의 수로망에서 공급되었습니다. 화산 폭발 당시 아쿠아 아우구스타는 부비오 화산 주변 지역의 여러 마을에 물을 공급하고 있었습니다. 수로는 흔히 웅장한 아치형 구조물로 상상되지만 실제로는 대부분 지하에 건설되었고 계곡을 건너야 하는 구간에만 아치가 사용되었습니다. 이러한 정교한 수리망과 놀라울 정도로 잘 보존된 일상용품들은 고고학자들이 헤르쿨라니움에 대해 이해하는 방식을 끊임없이 재정립하고 있습니다. 이 고대 도시는 얼마나 발전된 문명을 이뤘을까요? 배의 선창과 해변에서 발견된 희생자 수는 마을에서 발견된 희생자 수의 약 10배에 달합니다. 정말 고도로 발달된 고대 문명이었던 것입니다. 헤르쿠아니움에서는 고도로 조직화된 시스템을 통해 물을 세심하게 관리하고 마을 전체에 공유했습니다. 물은 먼저 도시 외곽의 정수장에서 정화되고 여러 곳으로 나뉘어 3개의 수로로 보내졌습니다. 하나는 공중 목욕탕으로, 다른 하나는 부유한 가정의 개인 주택으로,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모든 사람들이 깨끗한 물을 길어 쓸 수 있는 분수대로 향했습니다. 이 시스템의 중심에는 마을에서 가장 높은 곳에 세워진 분수탑이 있었습니다. 탑은 수압을 조절했고 수압이 너무 높아지면
과잉된 물은 파이프를 통해 거리 모퉁이에 있는 작은 탑으로 보내져 추가 탱크에 저장되었습니다. 납파이프가 위로 뻗어 올라가면서 수압을 높여 각 가정으로 물을 공급합니다. 그곳에서 납파이프를 통해 물이 공공분수대로 운반되어 꾸준하고 안정적인 물 공급을 보장했습니다. 지속적인 물 공급 시스템으로 알려진 이 방식 덕분에 물 공급은 결코 멈추지 않았습니다. 공공수도꼭지에서는 항상 깨끗한 물이 나왔고, 이는 마을 사람들의 삶을 매우 쾌적하게 만들어주는 편리함과 안정성을 제공했습니다. 이러한 안정적인 물 공급은 로마인들이 일상생활을 변화시킨 여러 방법 중 하나였으며, 뛰어난 공학기술과 사려 깊은 도시 계획을 결합하여 지역 전역의 도시들을 개선했습니다. 화산 폭발 당시 헤르쿨라니움은 번영하고 평화로운 도시였습니다. 그곳의 집들은 나폴리만을 내려다보고 있었고, 주민들은 풍요롭고 안락한 삶을 누렸습니다. 안정적인 상수도 시스템 덕분에 삶의 질이 향상되었고, 로마 제국 멸망 후 19세기까지 유럽에서 비할 데 없는 편리함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단 몇 시간 만에 사라져 버렸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화면에 나오는 영상들을 통해 더 믿기 힘든 이야기들을 확인해 보세요.